안녕하세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플로잉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최성의 존 가트맨 박사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중에 감정 배움터가 사라지고 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가 본격적으로 감정과 만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입니다. 태아 때 느꼈던 감정은 주로 엄마의 감정 상태가 전달된 것이며 아이가 독립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 느끼는 감정은 좋든 나쁘든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합니다. 때론 위협적이고 때론 위로받기도 하는 낯선 감정을 하나둘씩 만나 이런 감정들과 익숙해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만나고 배우는 1차적인 학습의 장은 당연히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감도 느끼고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거나 기저귀가 축축할 때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누군가 알아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지면 아이는 감정이 낯설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훌륭한 감정 배움터 역할을 해야 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의 구성이 단출해졌지요. 대가족이 핵가족이라는 소단위로 축소화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얼마나 빈약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란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고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 하나의 관계를 이룹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의 수는 3이지만 이 3명이 만들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총 6이 됩니다. 여기에 동생이 하나 더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의 수는 4이지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관계의 수는 25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사촌이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관계의 수는 90에서 301로 301에서 966 이처럼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외동이로서 한부모와 단둘이 살던 아이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나 사촌들과 가깝게 지낸 아이들과 이른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인간관계와 다양한 감정적 상황의 대체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7, 8명의 아이들과 한두 분의 선생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압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많으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인정받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도 풍부합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며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부딪히면서 터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면서 아이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도 적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이 종종 방치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많을 때는 적어도 가족 중 어느 누군가는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끌어 주었는데 지금은 부모 외에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역할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었고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는커녕 부부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해 매일 언성을 높이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2쌍 중 1쌍은 이혼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아이는 시시각각 감정으로 세상과 만나지만 감정을 느끼기만 할 뿐이며 감정의 정체도 모르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용납될 만한 적절한 행동 표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나 지금 화났어요. 나 좀 봐주세요. 또는 나 지금 너무 속이 상해 울고 싶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등 감정에 빠져 힘든 자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이제껏 자신이 보고 습득한 행동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아이의 감정을 알아줄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천치 차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는 점에서 안도하며 차츰 더 적절한 언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지? 하고 의아해하면서 제발 내 기분 좀 안아달라는 마음으로 더 크게 울거나 발을 구르는 등 좀 더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은 그런 마음을 몰라준 채 아이의 행동만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시끄러워, 그만 울지 못해? 또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엄포를 넣습니다. 감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야단만 맞은 아이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아이가 느끼는 충격은 큽니다. 그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빠서 또는 이상해서 잘못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을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자신과 남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며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또는 충동적인 언행을 하다가 더욱더 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 장애야라는 레벨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자신감이 매우 낮고 우울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거칠수록 그 내면에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 와 같은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처음 감정을 표현했을 때 누군가가 이를 받아주면 금방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정을 무시당하면 더욱 과격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래도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데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에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환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녀야 하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모두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을 하는 듯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풍부하여 자존감이 강하고 감정을 잘 처리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아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 다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떤 감정이든 다 받아주고 존중해주면 아이가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에게 행동의 한계를 정해줄 때 알게 모르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씹다가 버린 더러운 껌을 아이가 주워 입에 넣으려 해서 엄마가 껌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할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아이고 우리 귀한 지민이를 누가 올렸어? 하고 말합니다. 아이는 할머니 폼에서 울며 엄마를 가리키고 그러면 할머니는 에이 엄마 참 나빴다. 엄마 맴매 하며 엄마를 때리는 흉내를 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직접 엄마를 때리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고 어디까지나 장난처럼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려도 괜찮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믿고 맙니다.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었을 때 아이가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껌이 씹고 싶었구나. 우리 지민이가 껌을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잘 알아. 하고 말해준다면 아이는 껌을 주어서 입에 넣으려 했던 것에 꾸지람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나쁘고 더러운 아이라는 기분은 더더욱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껌을 좋아한다는 걸 할머니가 알아준다는 점, 그래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껌을 주어 입에 넣으려고 했던 점을 이해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껌이 씹고 싶었구나. 우리 지민이가 껌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민이가 더러운 껌을 입에 넣어 병날까봐 걱정이 되어 못 먹게 한 거란다. 누가 씹다가 땅에 버린 껌은 병균이 많아서 지민이가 입에 넣으면 안 되거든. 하고 분명히 한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며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저건 더러운 거니까 입에 넣으면 안 돼 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부터 해주고 나면 한계를 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 코칭을 배운 부모들은 만 서너 살 된 아이들도 한계 안에서 스스로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걸 보며 놀라고 대견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스스로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찾을 수 있도록 GPS를 심어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아이와 한편이 되어 최소한의 가이드 또는 코치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플로잉 마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